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일 비가 많이 내리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지금 출근길 차에 계신 분들은 또다시 느끼실 겁니까? 느끼실 겁니다. 질문을 했네요. 내가 지금 도로를 달리는 건지 아니면 기계식 세차장에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와, 오늘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의도 오는 강변북로에서 저는 속도를 전혀 낼 수 없어서 참 빠듯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서둘러서 일찍 출근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주말에 세차하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토요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세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차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잠시 후에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 지하 주차장에 꼭 넣어놔야 된다고. 비를 다 맞았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제가 참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저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 상황 보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주말 사이 마감 상황 그리고 지난 7월 동안의 시장 상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석곤 팀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 또 ETF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또 미국 주식을 한 주 빼놓고 버크셔에서 왜 우리 이양현 위원님이 선물해 주신 그 종목 빼놓고는 다 ETF 투자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태양도 젖는 것만 같은 비 오는 좋은 아침. 약간 시적인 표현을 우리 써니님이 해주셨는데요. 프랑스에 계신 분도 있으신가 봐요. 지민님은 프랑스 비 안 오고 더워요. 너무 가고 싶네요. 에펠. 파리 너무 가고 싶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부터 보자면 우리 이양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몇 개 던지셨네요. 7월 상승세 8월에도 이어질까? 주도주는 하면서 주제를 질문으로 던지셨습니다. 이어진다 이렇게 좀 느낌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가 지난 2년 동안의 흐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은 정말 최고의 한 달이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지수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주말 금요일 시장에 대한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요.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97% 오르면서 32,845포인트 선, S&P 500 지수 1.42% 오른 4,130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88% 오르면서 12,39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준금리의 연속 2달 상향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우려했었던 GDP가 속보치긴 하지만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금요일장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의 지수의 상승폭을 보면요.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6.7%가 올랐고요. S&P 500은 9.1%, 나스닥 지수는 두 자릿수 12.4%의 상승률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하락의 폭에 대비해서는 반등이 3분의 1 혹은 반 정도 수준이지만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회복을 보였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7월 증시가 올랐던 건 이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상회한 그런 선전한 호실적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언급이 됐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월마트가 안 좋아서 아마존이 주춤했지만 아마존 자체가 좀 긍정적인 가이던스나 이러한 분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위기에서도 주가가 두 자릿수대 올랐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을 보자면 S&P 500 지수 내에서 에너지, 임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산업,
기술, 금융, 자재 관련된 종목들,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세 보였고 헬스케어나 뭐 필수 소비재 관련한 종목만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맵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인텔, 에브비, PG 이런 종목들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6%대 지금 하락이 보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아마존 주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134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그 바로 옆에 테슬라의 주가가 900슬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79% 오르면서 891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그 아래 포드 주가도 4.93%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저 빅테크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57% 강세, 또 애플의 주가도 3% 이상 올랐고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주가가 아쉽게도 8% 넘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181달러 선으로 0.99% 강세를 보였고요. AMD의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 밖에 구글의 주가도 1% 올랐지만 메타는 아쉬운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석유 공룡이라고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의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도 했죠. 주가는 엑슨모빌이 4%, 쉐브론도 8% 넘게 올랐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 앞서서 이제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 6%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 그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과 함께 역시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주가 상승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또 TV 스트리밍 업체 로쿠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고 다음 분기에 또 이 광고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두 자릿수 넘게 20%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여러분 300달러예요. 와, 대단하죠. 우리 이한경 위원님께서 저에게 선물한 주가가 280달러.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약 20달러 올랐습니다. 뭐 한 주 가지고 그렇게 뭐 인생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경제 지표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연준이 선호한다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 지표들 중에서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향후 경기에 대해서 혹은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6.8%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 수치는 전달 기록한 6.3%보다 0.5%포인트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전월 대비로도 1% 올라서 전달의 0.6% 상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PC 가격 지수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서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졌고요. 또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51.5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전달에 기록했었던 역대 최저치인 50.0보다 이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카드 매출 계속해서 카드 쓰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실제 행동보다 좀 미리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에 마감됐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심층 인터뷰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슨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소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일할 때 중요한 거요?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경제 이슈들에 맞춰서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려면요,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매일 계속되는 라이브 진행을 위해서 멤버들끼리 빠르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업무 메시지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라벨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만족시키려면 이제 협업 툴 잔디는 일할 때 필수입니다. 우리 3프로도요. 잔디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을 위한 협업 툴 잔디. 잔디라니까 잔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외신 뉴스도 듣고 국내 뉴스도 들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듣기만 하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그 아침에 들리는 그 목소리가 어떤 톤이냐, 어떠한 목소리냐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여러분의 시작을 여는 사람으로서 목 관리 잘해야겠다. 목소리 톤을 잘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희 목소리 좀 듣기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지금 원래 200대였는데 한 300대까지 올라갔네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6,000분이 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자, 힘든 월요일 비까지 많이 내려서 출근길 힘드실 텐데요. 이분도 힘들게 오셨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안 팀장님이 항상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시잖아요. 훨씬 일찍 오는데 오늘 그러니까.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길 비가 엄청 오니까 막히고. 차들이 천천히 가는 가죠.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차량이 많죠. 네, 차량 자체가 네. 많아요. 휴가 시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7말 8초가 휴가 보통 많이들 가는 네,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주말에 살짝 지방 내려갔다 올 일이 아, 있어가지고 네. 내려가다가 평소에 한 2.5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깜짝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다들 어디 걸리는데요. 그렇게 가시는지. 네. 어쨌든 힘들게 오셔서. 네, 네. 근데 그나저나 네. 저 옆에 빈자리는 언제 채워주시나요? 아, 여기요. 예, 누군가 있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뭐 한 달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나와라! 뿅! 안 나오네요. 이거 봐요. 안 나오십니다. 장땡땡 그분이 있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장 부사장님은 지금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일어나세요. 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사실 적극적으로 설명 안 드리는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왜 이 시기에 네. 좀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어서요. 알고 갈 네, 게 제가 있어서 3월쯤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신청했다. 네. 그 얘기 드리고 나중에 출시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7월에 나왔습니다. 오. 네, 7월 중순에 나와서 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네.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일부는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네. 뭐 이게 긁어부스럼 만드냐 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좀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줬잖아요. 네네. 승인해주고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에 유의하십시오. 아니 손에 지금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쥐어주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좀 전반적으로- 유의해야죠. 네,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위험한 네.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나 뭐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쵸.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음.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일반적으로 우리 ETF가 이제 지수에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위험은 조금 상대적으로 줄이고 수익은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좀 전에 여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부분 알고 계셨고요. 대부분 상품 구성이 그랬고요. 그렇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3배로 추정하는 상품이고 벤치마크가 상승할 때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버스는 벤치마크의 수익률의 일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종을 하고 벤치마크가 하락할 때 효과적인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이 이게 방향성이 조금 명확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키움증권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움전사분들이 또 선호하는 ETF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유의사항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벤치마크 지수가 움직일 경우에는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2020년 3월 사례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유가가 선물이잖아요. 유가 선물 지수가 네. 마이너스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진짜 깡통으로 한순간에 날아간 적이 있는데 이런 때 이제 유가가 오를 거다 기대했는데 역으로 빠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수익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매우 크게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일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하게 기간 수익률의 2~3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100달러짜리가 10%가 빠지면 90달러잖아요. 그럼 이제 90달러가 원금을 회복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100달러가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느냐. 다르죠. 10% 올라가가지고는 안 되죠. 99달러밖에 안 돼요. 그쵸. 1달러가 모자라거든요. 그럼 11%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야 하는데 그쵸. 이게 2배, 3배가 된다면 22%, 뭐 33%, 뭐 그러니까 2배, 3배면 그죠? 20%, 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승률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버리지나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되는 게 그렇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이걸 모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을 때와 그게 다시 회복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계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나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또 이걸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상당히 생각이. 많고요. 네. 작년, 재작년에부터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반도체 섹터를 네. 많이 그렇게 투자하시는데 어차피 우상향할 섹터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2배, 3배로 추종하겠다라는 네. 건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큰 부침이 있었을 때는 회복할 때 너무 그렇죠. 많이 힘들거든요. 실제로 뒤에서 이게 수익률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면 네. ETF 레버리지에는 불, 롱, 또 울트라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인버스에는 베어, 인버스, 숏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이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네.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국내는 2배짜리가 끝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까지 지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ETF가 있는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네. 상품 5개군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레버리지 ETF 5개 종목을 지금 뽑아왔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건 역시 TQQQ입니다. 유명하죠. 나스닥 100의 3배로 투자하는 ETF인데 저 연간 수익률 실합니까? 네, 62.85% 마이너스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속스. YTD로 해서 올해 들어와서
근데 이걸 계속 모아 가신다고 해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SOXL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IC에서도 만드는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걸 추종을 합니다. 3배짜리 레버리지고요. 이것도 올해 들어서 72% 넘게 하락한 상태고요. 이게 주말에 지난주하고 7월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목요일 기준이니까 조금 덜 올랐고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FNGU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주식들에 네. 투자하는 ETF 3배짜리인데 얘도 7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LABU는 S&P 500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 투자하는 ETF 3배짜리 레버리지고 역시 네. 74% 넘게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UVXY는 그 빅스 단기 선물 지수 1.5배 레버리지인데 요거는 8.83% 하락 중이고요. 네. 지금 요 ETF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의 짝꿍이 있어요. 인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인버스는 대부분 이제 짝꿍하고 같이 같은 상품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시장에 대응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TQQQ의 짝꿍은 SQQQ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스닥 100의 3배짜리 인버스 ETF인데 올해 목요일까지 수익률이 4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SOXS는 요거 이제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의 짝꿍 3배 인버스 ETF인데 올해 들어서 20.72%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FNGD, LABD 그리고 SVXY도 역시 빵 지수, 바이오 지수 그리고 빅스 단기 선물 지수의 다 인버스 ETF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서 나 이런 거 몰랐는데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 하지만 분들 위해서 꼭 알고 하셔야 되고요. 네네.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 누가 한대 2배, 3배 먹는데 이 얘기 듣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투자 상담 전화를 유선으로 받을 때 이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매수했는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냐 환불해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잘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있대. 요 얘기만 듣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특히 요 내용들 많이 참 자세히 듣고 내용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동향을 알 수 있는 키움전사 ETF 매매 네. 동향에도 이 종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7월 28일 목요일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네. 지금 제일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이 지금 SQQQ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TQQQ, 세 번째가 SOXL, 네 번째가 SOXS 그리고 다섯 번째가 LABU고요.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도 이제 사실 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대로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SQQQ, TQQQ, SOXL, SOSX 그리고 LABU 이렇게 5개 종목이 거의 동일하게 사고 팔고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데이 트레이닝은 몇 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몇 번 해본 게 막 엄청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점심값 벌 정도로 네, 왜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포를 한번 쏘면 네. 훅 빠졌다가 빠지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네. 이제 밑에서 레버리지를 산다든가 네, 네. 아니면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네. 선언할까 말까 막 그날 오전에 이제 사두는 거죠. 인버스를. 그러면 이제 발표하고 나서 훅 빠졌다가 네. 팔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번 해봤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매 현황이 그냥 매일 이걸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순매수나 보유 잔고를 보면 네. 지금 방향성과 다른 잔고를 많이 들고 계시거나 다른 순위가 나타나서 손실을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세히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네. 거고 TQQQ하고 SQQQ의 연간 수익률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라인이 이게 나스닥 100 지수예요. 올해 들어와서 마이너스 20.66%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이 SQQQ, 이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3배짜리 인버스 ETF, 금요일 기준으로 한 42% 정도 수익이 났죠. 네. 그리고 반면에 TQQQ는 마이너스 62% 가까이 그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네네 이렇게 똑같이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뭐랄까 비례해서 비슷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하락할 때는 크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적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깨지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익률을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서 청산하지 않으시면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근데 좋겠고요. 보라색 차트를 보면은 네. 그 기간 딱 올랐었던 그 기간 네. 이때 딱 투자해서 빠져나오면은 수익 크겠구나 이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트에 보시면 6월 중순부터 SQQQ가 하방 압력을 받아서 쭉 빠지잖아요. 6월 중순부터 반도체 관련된 그 투자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TQQQ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졌을 때보다 올라갈 때가 수익률이 더 많이 움직여야,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움직여야 더 수익률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SOXL하고 SOXS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네. 비슷한 패턴으로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어떤 증시의 방향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쭉 갈 때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고 또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데 네. 지금처럼 증시 불확실성도 크고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 한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투자할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내용.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그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2022년 올해죠. 2월 9일에 AXS 인베스트라는 운용사에서 18개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뭐 괜찮네요. 네, 네. 음. 상대적으로 우량한 네. 종목들을 뽑아서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뽑아서 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배짜리가 9개, 마이너스 2배짜리가 9개. 이렇게 각각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요. 짝꿍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디렉시온에서 2022년 2월 17일하고 24일에 총 24개의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2배짜리 레버리지, 1배짜리 인버스, 2배짜리 인버스. 여기 쌍으로. 디렉시온은 레버리지 인버스 전문 자산운용사라서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내놨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빅테크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빅7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여기에 와서 또 2월 28일 그래니트 쉐어스라는 데서 또 20개를 신청을 합니다. 무려 2배짜리 19개 그리고 마이너스 1배짜리 1개. 여기는 주로 이제 레버리지로 많이 냈는데 19개 종목에 하나씩 상품을 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낯설어요. 포드도 있고요. 니오도 있고요. 펠런티어도 있고 펠로톤 이런 종목도 또 틸레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도 커브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20개를 또 신청을 했어요. 2배짜리 10개, 마이너스 2배짜리 10개. 총 1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쌍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총 4개 운용사에서 35개 개별 종목을 이용해서 82개 상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7월 14일에 8개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SEC의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저 테슬라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워낙에 요새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단기로. 한번 나와주면 예. 주가가 그냥 난리가 나니까요. 하락하고 하니까. 지금 8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테슬라 대신에 이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어요. 테슬라는 1배짜리 인버스, 엔비디아는 1.25배짜리 인버스, 페이팔은 1.5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나왔고요.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적어서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가 나와 있고요. 화이저도 마찬가지고 네. 2배짜리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용자산이나 어떤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주가가 7월 들어서 좀 상승하면서 인버스 ETF들은 좀 하락하는 모양새고 레버리지 ETF들은 상승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특성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 또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출시에 대해서 왜 출시했냐? 네. 그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요. 장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떤 공매도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미국은 개인도 공매도 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용이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쉽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본다 했을 네. 때 좋은 점이고 또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의 구현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장점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단점이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지난주에 빅7 중에 5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할 줄 알았겠어요? 그쵸. 지난주 아마존이 7월 중에 아마존이 몇 % 오른지 아세요? 7월 중에요. 네. 일단 금요일에만 10% 올랐으니까 한 30%는 올랐나요? 오, 24%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애플이 몇 %? 올랐냐? 애플? 16%.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데 개인이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맞아요. 방향성을. 그리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특히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깡통 계좌를 보유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리고 운영 보수가 되게 높아요. 보통 요즘에 ETF 뭐 스파이 같은 경우도 0.06, 0.07%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1.15%나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 보수가 상당히 크다는 건 매매할 때마다 또 연간 기준으로 수익률의 마이너스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장점, 단점 썼는데 여러분 오늘은 단점을 여러분께 더 알려드리고자 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광고로 들리니까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저런 게 있어 하고 자꾸 솔깃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자극적인 투자의 방법이니까. 근데 단점이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뭐 운용 수수료도 비싸고 다른 방향,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시장이 요즘에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 한 말씀 네. 더 드리면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투자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상품 출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무려 80개가 넘는 상품이 지금 출시 신청을 한 상태고 그중에 8개가 일단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디 뭐 이게 레버리지 인버스의 비율 조정을 하더라도 아마 일부는 계속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꾸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서 뭐 이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증시에 자꾸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네.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얘기하듯이 증권사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이런 종목을 만약이라도 투자하신다면 이런 단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인버스 레버리지 관련된 ETF 개별 종목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안석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이프로님의 목소리가 싹 담기니까 또 새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나요? 좀 오네요. 예. 서울 경기지역만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호우주의보 발령된 그러니까 데도 남쪽에 있고. 엄청 많이 온다고 네.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비 네. 없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주말 사이에 시장 7월 마무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일 연속일 겁니다. 네.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역시 시장에 주도했던 건 도종목 두 개가 있죠. 역시 아마존과 네. 애플이 모처럼 이제 큰형들의 노릇을 분명히 했고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쭉 내려가면서 네. 2.6%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2.6%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면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 뭔가 이제 실제로 보면 그 6월 3주차부터 이루어졌던 일인데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네. 이런 것들이 가치주를 좀 상대적으로 이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에도 좀 이어진 그런 최근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3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월간으로 보면 S&P 500이 무려 9%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2020년 11월 이후 최대가 되겠고요. 나스닥은 13%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은 2020년 아마 7월 이후 최대폭이 나올 겁니다. 다우지수도 한 6.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7월 한 달로만 보면은요. 7월 한 달로 보면 S&P 500이 9.1% 올라간 것은 이게 무려 몇 퍼센트냐면 무려 언제 이후 최면이냐면 1939년 이후 최대로 올라가는. 네, 그만큼 월 9%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간 거가 가장 크겠지만 여튼 그 폭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은 이제 통계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9% 이상 상승한 이후 몇 번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7번 있었습니다. 17번. 6개월 후만 보면 12.3%가 평균 올랐고요. 12개월 후 보면 한 18%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간 거 사실이 되겠고 지났지만 저희가 7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가장 강했던 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로 맞추는 그런 정도라 흐름이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보면 상승 확률이 50% 조금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8월이죠. 8월은 약간 쉴 수도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늘 이제 주가 올라가면 또 흥분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늘 좀 진중하게 생각하자, 겸손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만 1년으로 보면 상승 확률이 8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이 워낙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정도로 이해하더라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 저점 이후에 반등이 계속해서 7월 달에 나타나니까 네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베어마켓 랠리냐, 네. 저점을 찍었냐, 이제 네네. 썸머 랠리가 시작되는 거냐, 네. 뭐 좋은 얘기들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항상 얘기는 반반이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반반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있는 거죠. 다들 좋아하면 어떻게 주시장에 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다들 안 좋게 얘기하지만 길게 보면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요. 다만 이제 반등 폭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는 이제 9% 올라가고 12% 올라간 것은 한 달인데요. 3대 지수의 저점이요. 예를 들어서 3대 지수가 이제 6월 16일이면 S&P 500이요. 나스닥은 다운가가 17일과 하루 차이가 날 텐데요. 여하튼 그 바닥 이후에 이제 반등 폭입니다. 금요일까지 S&P 500이 12.6%나 올랐습니다. 다우는 9.9%, 나스닥은 16.4%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또 불마켓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기술주,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베어마켓 끝나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상황을 먼저 좀 보고 몇 분의 의견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는 그림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거는 이걸 꿈꾸잖아요. 주식을 하면 지금 마찬가지 이건 언제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이렇게 완만하게 가기보다는 내려가기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뭐냐면 주시장은 올라가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툭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깊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다 왔나고 생각했는데 또 폭풍을 만들어 또 떨어지는 게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시장이 여기 있는지 지금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나이랑 상관없이 주시장의 경험이랑 상관없이 주시장 또 여기라고 보고 싶네요.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항상 여기예요. 그래서 주시장이 여기 끝이 아니라 항상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오늘의 시작점이다. 내 앞에 무언가가 항상 있는 거죠. 펼쳐질지는, 네,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쪽 귀에 쏠려갖고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논리에서 약간 벗어나면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 항상 네. 고난과 역경이 항상 주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건 세상의 어느 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는 네. 꿈도 꾸실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월가의 다양한 의견을 좀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 보여드리겠는데요. JP 모건은 금리 하향 추세가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주나 기술주가 방어주나 가치주 대비 조금 더 매력적이다. 영어로 보면 more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들의 시각이죠. JP모건의 시각. 우리가 여러 번 확인드렸던 마르코 콜라노빅의 기본적인 시각이죠. 바닥은 쳤다는 얘기, 인플레이션 끝났다는 그런 관점에서 마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어떤 거야 되냐 이럴 텐데 얘네들 10개를 정도 예시해 드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거는 먼저 좀 말씀드리면 항상 기준을 보셔야 돼요. 이 종목 자체 의미를 별로 두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탑 10이라고 뽑은 거예요, 그들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골랐냐를 더 중요하시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 확신이 드냐가 중요합니다. 이 종목들은 40% 이상 기본적으로 하라 그랬고요. 안 떨어진 게 없겠죠. 그리고 자기네 의견이 매수 의견인 것에 한 10종목을 뽑아놨습니다. 딱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요.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메탈을 좋아하시면 메탈을 보시겠고요. 저같이 이제 진짜 축구가이만 크게 보는 분은 팔란티 언제 사도 되지 않았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조금 보신 분들 야 저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겁나서 못 사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전형적인 4번 주식이란 말이죠. 흑자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는 이 10개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게 좀 안전한 거는 지금 ASML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ASML. 그러니까 주가는 얘가 차트를 뽑기 전에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느낌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아니면 바닥에 좀 소위 라운드 바텀이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저점에서 많이 제법 올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약간의 좀 갸우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뭘 보시냐면 이익의 증가율 중 주당 이익의 증가율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당 이익이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55.9%가 나오는데, 이거 뭐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 보고 있는데, 어찌 됐건 EPS가 내년까지 해서 21%, 후년까지 해서 55%, 그리고 과거에는 6%, 그리고 과거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캐시플로우 흐름 같은 걸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여서 보도 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에도 잘 웬만한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전망치는 안 나오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건 야후 파이낸스나 핀비지에서 바로 보이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 사도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저도 이 그림을 토요일 날 그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많이 반등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EPS가 금년에 70%, 내년에도 야프릴 년도 32%, 5년 뭐 앞으로 과거 미래 뭐 다 좋잖아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압도하는 회사인데 주가는 그냥 다 계속 떨어졌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준비어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게 바닥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월트 디즈니가 이제 주가는 나름 바닥에서 올라갔고, 지금은 일단은 소위 레크레이션 쪽이요. 그래서 테마파크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속상한 구간이죠. 어찌됐건 실적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디즈니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ASML만큼 좀 안정돼 있는 그림인데,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시고, 좀 자기가 갖고 보유하고 계신 주식도 보시고 한번 살만한 것도 선택을 해보는 기준점을 찾으시라고 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네. 아이들 주식 네. 계좌 많이 만들어줄 때 이 종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사야 그 네. 증여할 때 가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빠질 때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모아 가셨을지가 많이 궁금해요. 실제로 주변에 계시는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회원들.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분들의 그 부류는 똑같습니다. 결국 적립수로 꾸준히 사신 분이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제 주위에는 운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면 사겠다 그렇지만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행동까지 나가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네. 또 투자의 플랜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첫 번째 JP 모건이었고요. 두 번째 펀드스트리에서 탐리가 또 다시 요즘 나오기 시작했죠. 베어마켓 이분은 완전히 또 종료되고 있다. 역시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지난번에 9.1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소비자 물가가 2% 이내. 2%라는 거는
연 FOMC 기존 목표치입니다. 목표치거든요. 그 이내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연말에 사상 최고가 진입 기대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JP 모건과 그 탑내 똑같은 시각인데요. 이 연말에 사상 최고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뭐 미주미에서 한번 했을 때도 간단하게 설문조사 했을 때도 5%가 안 됩니다. 3, 4%밖에 안 돼요. 연말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사람이. 네.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8%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 이 내용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요. CNBC나 이런 데 보면 보시면 하락 구간보다 상승 구간은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급락과 급등 그런 게 있잖아요. 급락하는 기간에 대비 회복하는 기간은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역사적으로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6월까지 보면 한 6개월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3, 4개월이면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가 또 다시 압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해야죠.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여기 보시면 지금 캐시우드는 아시다시피 좀 적자 회사도 많고 4번 주식이 많죠. 실제로 적자 회사가 한 70% 됩니다. 워낙 이제 원래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70% 정도가 적자 회사인데 뭐 당연히 성장주죠. 성장주고 이분은 이미 리세션 들어갔다는 것,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장주가 다시 압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보면 이게 베어 마켓이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기억하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 바닥에서 16.4% 올라갔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그러면 한 15%만 더 올라가면요. 이거 바로 지금 불마켓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웃으시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숫자성은 그렇게 떨어지거든요. 알게 모르게 많이 좀 반대했고. 네. ARKK 같은 경우가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5월에 바닥을 찍은 주식이거든요. ARK ETF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올라갈 일이 없겠느냐? 또 있겠죠. 캐시우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나오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 이제 네. 저희가 한번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도 루비니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환상이다, 몽상, 꿈꾸는 망상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들 말하는 것 자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썼지만 베어마켓 랠리는 멀지 않아 곧 끝날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매롱될 거다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분은요. 근데 도대체 이런 차이가 도대체 왜 일어나냐는 거죠. 물론 시장은 극과 극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은 상례지만 지금같이 한쪽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한 5% 정도 반등이 아니라 10%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는 저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연말까지 보면 다 회복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연말까지 회복한다고 정말 믿으시면 주식 사면 되는 거냐. 지수만 사더라도 꽤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4천 간 넘었는데 이번에 4818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 고점이야. 4818이면 지금 한 20% 지수로 20% 먹는 수 있다는 거니까 종목별로 보면 더 훨씬 가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 딱 그림 한 장으로 딱 이해해 보이겠습니다. 딱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딱 요 선이 뭐냐면 요 선이 딱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18%가 떨어진 시점입니다. 18%. 거의 뭐 20%도 마찬가지예요. 네. 베어마켓이라고 진입해야 되는 이 그림은 18%가 떨어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월 2일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8%가 떨어진 시점이 또 기준이 되면 그 전에 마이너스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의 그림입니다. 그림이요. 보시면 요 검은 선 이제 진한 검은 선은 리세션이 없던 시기의 그림입니다. 리세션이 초반하지 않았을 경우 물론 지금 현재가 뭐 테크니컬 리세션이나 그러고 뭐 진짜 리세션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다 떠나서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요 저점이 딱 저점 요 기간이고 좀 더 떨어졌다가 지금이 딱 2개월 차 되는 시점이 딱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 좀 쉴 수 있지만 또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우리 기억하실 수 계시겠지만 리세션이 수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점은 2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점을 찍었다는 거고 이게 6월 16일이라는 얘기고 쉽게 해서 이번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리세션이 수반한다.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지금이 딱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점이죠. 계속 더 떨어지죠. 이게 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하거나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의 차이입니다. 즉 리세션이 수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이 조금 더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과거의 상례를 보면 지금 보면 리세션이 수반한다고 믿으시면
주가는 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나 아마 여기 보시는 분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7월에도 뭐 FMC의 금리 결정보다 GDP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 네네, 위원님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 침체라는 네. 지표가 네.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이거 우리가 이게 위인지 리세션 발음도 어렵네요. 네. 리세션으로 가는지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제가 판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수 그 있을까요? 리세션이 아니다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알잖아요. 이제 이런 그렇죠.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냐 하지만 그렇게 알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분명히 리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또 기술적인 리세션이고 아직까지 리세션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선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딱 보시면 제롬 파월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옐런은- 제넷 옐런 의장도 그러고 대표적인 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큰 거는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리세션이 그 GDP가 두 번 연속 이번에 물론 예비치지만 두 번 연속 GDP가 빠졌는데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NBR이 전미경제연구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을 선언 안 했던 경우가 언제 있느냐는 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 있었어요? 자주 있었으면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주 있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마 아버님도 못 보셨거나 아버님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웃으시던데 저희 어머님이나 장모님은 보셨죠. 그런 사례를. 뭐야? 1930년도. 194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7년. 그러니까 1947년에는 리세션이 그 GDP가 두 번 연속 떨어졌지만 리세션이 선언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80년은 거의 80년은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예외 없이 리세션이 선언됐어요. 두 번 연속 그렇게 예, 예. 마이너스가 나면 그러니까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 거는 존경하는 학자 그리고 소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죠. 저희는 모르죠. 다만 시장은 적극적인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리세션이 있다 없다 해서 리세션이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경우의 수나 어떤 폭이나 깊이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의 상례를 보면 리세션이 수반할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 통계적 의미로 보면은요. GDP 확정치가 3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면 네, 두 달에 걸쳐서 9월 나오죠. 말에 네, 나오는 그때 건가요? 나오겠죠. 예. 9월 말에 그러면 마이너스 정말 속보치처럼 그게 나오면 그때 이제 전미 경제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번 주에 갑자기 모여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네 가지 그들이 보는 그 존경할 분들이 학식이 높은 분들이 말하는 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도 있고 소비와 투자가 있고 네. 또 하나 생산이 있고 고용이 있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고 또 많은 또 소위 월가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죠. 예. 근데 MBR이 언제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MBR 멤버면 이때 얘기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네. 간단하게 주말에 미국의 주인공 기업 네. 두 종목 보죠. 애플을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은 한 두 군데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네. 두 군데는 목표 주가를 내렸고 투자 의견 바뀐 건 역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마진율을 보여드렸잖아요. 깜짝 놀랄 마진율이 낮다고 했는데 트레일링 12개월 마진율은 43.3%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마진율 자체.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 어렵다 했지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사건 누가 사건 간에 지금 애플에 대한 위력은 여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자사주 매입률도 12개월 최근에 3.6%. 그러니까 주식이 3.6%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애플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상장 주식은 꾸준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 더 보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오르면 생각나는 주식 있죠. 버크셔 웨이 네. 300불 300불. 찍었습니다. 또 대박입니다. 우리 축하드리겠고요. 한 제가 주.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400달러 이렇게 가면서 사상 최고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꿈을 한 2년 정도 아래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마존은 지금 뭐 딱 한 군데 빼놓고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거든요. 그러면서 11%나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요. 네. 여전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종목 아마존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잠시 안내해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종 소개해 드리는 비대면 과외 서비스 설탭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특강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강이 14만 원부터 가능하다라는 이 자세한 또 설명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서울대 선생님과 1대1 과외는 물론 똑같이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내 아이의 성적이나 레벨 테스트 뭐 이런 진도를 다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N수생까지 모두 다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3% 단독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탭을 첫 결제하시면 전원에게 모든 분들에게 6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증정을 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빗길,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